한국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 시대다. 2022년 3월 동남아시아의 한 수도에서 열린 지하철 운영권 이양식에서 교통부 장관이 선언한 말이었습니다. 개통 24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새로운 자국 운영사 임원들이 자랑스럽게 서 있었고, 객석 뒤편에는 24년간 그 지하철을 책임져온 한국 컨소시엄 직원 80여 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자립의 시작, 우리의 미래라는 문구가 걸렸고, 현지 방송사 3곳이 생중계로 이 순간을 송출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양 서류에 담담히 서명했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현지 뉴스는 지하철 주권 회복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한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4년간의 외국 의존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단 60일 뒤, 그 도시의 지하철 3개 노선이 출근 시간에 동시에 멈춰서고 120만 명의 시민이 발이 묶이며 도심이 완전히 마비될 줄은요. 상권 매출이 45%나 폭락하고 GDP가 0.3% 하락하며 교통부 장관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 무릎을 꿇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통 전문 기자로서 그 현장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이양식도, 22일 뒤 첫 신호 시스템 오류로 아비규환이 된 역사의 풍경도, 45일 뒤 긴급 회의실에서 오갔던 절박한 대화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문장을 들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대표가 제 옆상 테이블에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복사할 수 있지만 24년간 쌓인 감각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지배했고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4년간 하루 280만 명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던 신뢰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신뢰 없이는 그 어떤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60일 만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60일간의 기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 나라의 수도는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하철 3개 노선 건설 및 운영 사업의 국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 일본, 한국의 컨소시엄이 경쟁했고 최종 낙찰자는 한국이었습니다. 건설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제한이 결정적이었다고 당시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건설이 진행되었고 2002년 11월 첫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1호선 28km, 21개 역, 한국 기술자 120명이 현장을 책임졌습니다. 첫날 이용객은 8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2호선, 3호선이 차례로 개통되었고 2010년 기준으로 총 72개 역, 일평균 이용객 280만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24년간 한국 컨소시엄은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교통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정시 운행률 99.2%, 고장률 0.4%였습니다. 세계 어느 지하철과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신호 시스템, 열차 정비, 역무 관리, 긴급 상황 대응까지 모든 것을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말 정치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가 자국 산업 우선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는 유세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24년간 우리 지하철을 외국 기업이 운영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가져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는 당선되었고 2022년 1월 취임과 동시에 교통주권 회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지하철 운영권을 자국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부는 즉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자국 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2월 초 한국 측의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없음. 4주 내 인수인계 완료. 저는 그 통보를 받은 날 한국 컨소시엄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4년간 우리는 이 도시의 혈관을 책임졌습니다. 단 한 번도 시민을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그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과 여론은 달랐습니다. 한 일간지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24년이면 충분히 배웠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외국 기업에 매년 지불하던 수백억 원을 우리 기업에 투자할 때다. 방송에서는 새로운 자국 운영사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지난 10년간 한국팀 옆에서 모든 걸 배웠습니다. 매뉴얼도 완벽하게 인수받았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SNS에서는 샵월서버의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지하철, 우리가 운영한다. 자립 만세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2월 말부터 인수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은 4주간 모든 시스템을 이전했습니다. 신호 제어 매뉴얼 17건, 열차 정비 가이드 23건, 비상 대응 프로토콜 9건, 부품 재고 목록과 공급망 자료까지 빠짐없이 넘겼습니다. 현장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국 기술자들과 함께 역사를 돌며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3월 중순 인수인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는 신호실 모니터 앞에서 자국 기술자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0.3초 단위로 열차 간격을 조정합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안전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예외 상황이 많습니다. 그럴 땐 경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국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불안을 읽었습니다. 경험으로 판단한다는 말의 무게를 그는 아직 체감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3월 18일 마지막 인수인계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자국 운영사 대표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살아있습니다. 매뉴얼은 뼈대일 뿐, 실제 운영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자국 운영사 대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도 이제 전문가입니다. 3월 22일 공식 이양식이 열렸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무대에서 선언했습니다. 한국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 시대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현지 방송은 생중계로 이 순간을 내보냈습니다. 한국팀은 객석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양 서류의 서명이 끝나자 그들은 가방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팀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짐을 싸던 한 베테랑 엔지니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4년이요. 하루 280만 명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던 시간이요. 그게 4주 만에 정리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60일이 얼마나 가혹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3월 23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국 운영사는 기술자 95명과 관리자 30명, 총 125명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한국팀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인력이었고 나머지는 신규 채용이었습니다. 교통부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운영사 대표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첫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었습니다. 정시 운행률 98.7%.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한 일간지는 일면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명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방송에서는 관제실을 취재하며 성공적 출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NS에서는 샵월서버의 해시태그가 계속 트렌드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없어도 문제없네. 자립 성공 축하라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주차, 3주차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일부 사소한 지연은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4월 초 현장 기술자 몇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자신감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긴장했는데 이제 익숙해지고 있어요.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요. 또 다른 기술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 팀이 남긴 자료가 정말 자세해요.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이 적혀 있어요. 분위기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운영사 내부에서는 성공적 안착이라는 평가가 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4월 13일 오전 7시 42분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2호선 중앙역에서 신호 시스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열차 간격 제어 오류.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관제실 기술자는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신호 오류 발생 시 해당 구간 속도 제한 및 수동 제어 전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뉴얼대로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인 파악이었습니다. 어느 센서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일시적 문제인지 시스템 결함인지 판단하는데 25분이 걸렸습니다. 한국 팀이었다면 5분 안에 끝났을 작업이었습니다. 결국 2호선은 28분간 지연 운행되었고 출근길 승객 4만여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운영사는 이를 초기 적응 과정의 사소한 문제라고 발표했습니다.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제실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뉴얼은 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안 서요. 한국팀은 소리만 듣고도 알았다는데 4월 18일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1호선 남부역 열차 도어 고장이었습니다. 도어가 열리지 않아 승객들이 내리지 못했고 후속 열차 3대가 연쇄 지연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원인 파악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해당 열차는 차량기지로 회송되었고 1호선은 40분간 배차 간격이 불규칙해졌습니다. 4월 말 세 번째, 네 번째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3호선 에어컨 고장, 2호선 전력 공급 순간 차단. 사고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문제는 대응 시간이었습니다. 한국팀 시절 평균 복구 시간이 12분이었다면 지금은 평균 3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4월 마지막 주 운영사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34월 누적 지연 사고 17건, 평균 복구 시간 34분, 전년 동기 대비 280% 증가. 하지만 경영진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응 기간이라는 표현으로 덮었습니다. 교통부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5월 6일 오전 7시 38분,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2호선 신호 시스템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중앙관제 서버와 현장 신호기 간 통신 두절, 관제실 모니터 8개가 동시에 먹통이 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뉴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긴급 재부팅을 시도했지만 시스템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호선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출근 시간 승객 35만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긴급 출동했습니다. 역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플랫폼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역무원들은 안내방송을 반복했지만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한 직장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24년간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2호선은 그날 오전 내내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부분 복구되었고 완전 정상화는 오후 4시였습니다. 총 8시간 22분 중단. 역대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운영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표는 사과했지만 원인은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더 이상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SNS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샤플 서브웨이는 사라지고 대신 샵 서브웨이 아포칼립스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자립이야? 재앙이지. 한국 팀 있을 땐 이런 적 없었어. 교통부 장관 책임져라.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6일 사고 이후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습니다. 5월 9일 오전 7시 41분 악몽이 재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호선과 3호선이 동시에 신호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2호선은 전날 밤 긴급 점검으로 간신히 정상화했지만 이제 다른 노선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관제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술자들은 매뉴얼을 뒤적이며 전화기를 들었지만 동시다발적 고장에 대응할 역량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체 3개 노선 중 2개 노선이 출근 시간에 멈춰섰습니다. 승객 120만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역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일부 역에서는 경찰이 출동해 군중을 통제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주요 환승역을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은 울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회사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요? 택시는 다 잡혔고 버스는 10,000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심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도로 정체율이 평소의 4배로 치솟았습니다. 평소 30분 걸리던 출근길이 3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은 지각자가 속출했고 일부 회사는 오전 업무를 포기했습니다. 1호선과 3호선은 그날 오후 2시까지 부분 운행만 가능했고 완전 정상화는 오후 5시였습니다. 이틀 연속 대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도심 경제였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상권은 출퇴근 인파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역세권 식당, 카페, 편의점, 의류 매장들은 하루 매출의 70%를 출퇴근 시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멈추자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5월 중순 역세권 상가를 취재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그 시간에 손님 200명은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20명도 안 와요. 지하철이 안 서니까 사람이 없어요. 편의점 주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안 오니까요. 이러다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긴급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역세권 상권 매출은 전월 대비 45% 급락했습니다.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경제 전반이었습니다. 지하철 마비로 출퇴근 시간이 평균 2시간 증가하면서 기업 생산성이 급락했습니다. 직원들은 지각하거나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회의와 미팅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교통 혼란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약 8,500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GDP의 0.3% 하락 효과였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지하철 이용 자체의 급감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지하철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 또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일평균 이용객은 28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66% 감소. 사람들은 차라리 비싼 택시를 타거나 만원 버스를 견디거나 자가용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5월 20일 한 직장인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비가 택시비보다 싸지만 지각하면 소용없어요. 차라리 돈 더 내고 확실한 걸 택하죠.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5월 한 달간 신호, 오류 및 운행 중단 사고 총 12건, 출근 시간 전면 중단 5일, 평균 복구 시간 6시간 18분, 역세권 상권 매출 45% 급락, 경제 손실 8,500억 원 추정, 이용객 66% 감소. 모든 지표가 재앙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5월 12일 샵서브웨이 아포칼립스 해시태그가 SNS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사흘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하철 대란, 교통재앙, 한국팀 돌아와라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게시글은 10만 개 이상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24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다. 한국팀을 내보낸 게 실수였다. 인정하고 다시 불러와라. 현지 언론도 논조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자립 성공을 외치던 일간지들이 이제는 교통주권의 대가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 방송사는 특집 다큐멘터리 멈춰선 도시를 제작해 황금시간대에 내보냈습니다. 프로그램은 24년간 한국팀이 쌓아온 운영 노하우와 그것이 사라진 뒤의 혼란을 대비시켰습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24년간 사고 없던 지하철이 왜 2달 만에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한국팀을 내보낸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20만 시민이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립입니까? 재앙입니까? 교통부 장관은 답변의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응 기간입니다.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5월 22일 수도 중앙광장에서 시민 5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관 사퇴하라. 한국팀 복귀시켜라. 교통 정상화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시위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했어요. 24년을 4주 만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매뉴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운영사 내부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5월 말 한 내부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불 끄기에 급급해요. 근본 원인을 모르겠어요. 한국팀이 어떻게 24년간 사고 없이 운영했는지 이제야 신기해요. 그게 단순히 매뉴얼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5월 마지막 주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긴급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혼란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한국팀을 다시 부르는 것. 하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침묵했습니다. 압박은 날로 커졌습니다. 상인들은 경제 회복을 외쳤고 직장인들은 정상 출퇴근을 요구했으며 야당은 장관 퇴진을 압박했습니다. 운영사는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드디어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5월 28일 오후 3시 교통부는 긴급 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참석자를 통해 그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한국 컨소시엄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대로 무너지거나. 배석한 관료들은 침묵했습니다. 2달 전 그토록 자신했던 목소리들은 사라졌습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팀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 5월 30일 교통부는 한국컨소시엄 본부로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재협상 가능성 논의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컨소시엄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협상은 신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B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부터 보여주십시오. 교통부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측이 금방 돌아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동남아 다른 프로젝트와 중동 지하철 사업에 배치된 상태였습니다. 6월 3일 교통부는 다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재계약 제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운영비 조건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측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6월 5일 한국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4년간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280만 명을 안전하게 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3주 통보로 끝났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쪽이 진짜 우리를 필요로 하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지가 중요해요. 교통부는 초조해졌습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여론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6월 8일 SNS에서 샤펠테미니스트 장관 해임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장관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0일 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내가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 6월 12일 교통부 장관과 수행단 5명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현지 언론을 통해 알았고 즉시 서울로 취재를 갔습니다. 장관은 공항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통부 장관과 수행단, 그리고 한국 컨소시엄 대표와 전 현장 책임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배석한 관계자를 통해 대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장관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24년간 쌓인 당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는 4주 만에 배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한국 측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다시 원하십니까? 장관은 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지하철을 운영한 게 아니었습니다. 24년간 이 도시의 혈관을 살아있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복사할 수 있지만 24년간 쌓인 감각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은 그 문장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뉴얼은 뼈대일 뿐입니다. 실제 현장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출근 시간 승객 흐름을 읽는 눈, 신호 시스템의 미세한 이상을 감지하는 귀, 열차 간격을 0.1초 단위로 조정하는 손. 그건 24년이 만든 감각입니다. 그걸 4주에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장관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를요. 한국 측 대표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최소 15년 장기 계약, 중간 파기 금지 조항 포함. 둘째, 운영비 30% 인상. 셋째, 기술 결정권은 우리에게. 넷째,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장관은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조건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5년 장기 계약과 기술 결정권은 정치적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 대통령을 설득했고 6월 16일 공식 수락 답변을 보냈습니다. 6월 18일 양측은 정식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기간 15년, 운영비 30% 인상, 기술 결정권 보장,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모든 조건이 문서화되었습니다. 서명식 후 한국 측 대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24년간 우리가 지킨 시스템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지 기술자들에게 제대로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장관은 여전히 국민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6월 20일 교통부 장관은 귀국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자립이라는 명분 아래 24년간 쌓인 신뢰와 경험의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2달간 극심한 불편을 끼쳤습니다. 한국 컨소시엄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신뢰를 중심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관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장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은 사임을 수리했고 후임자를 임명했습니다. 6월 25일, 한국 엔지니어 일진 60명이 다시 그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운영사 직원 수십 명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현지 기술자는 한국 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한국 팀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배웠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요. 이번엔 함께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지하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26일, 한국 엔지니어 팀은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첫 작업은 신호 시스템 전면 점검이었습니다. 팀장은 현지 기술자들과 함께 관제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버를 재점검하며 현장 신호기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속도와 정확성이었습니다. 현지 팀이 사흘씩 걸려도 못 찾던 문제를 한국 팀은 3시간 만에 찾아냈습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는 신호기 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릴레이 접점 문제네요. 교체해야 합니다. 현지 기술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소리만 듣고 아세요? 한국 엔지니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24년 들었으니까요. 이 소리는 몸이 기억해요. 그것이 바로 감각이었습니다. 매뉴얼 너머에 있는 시간이 만든 직관이었습니다. 6월 말,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정시 운행률이 97.8%로 회복된 것입니다. 2달 전 75%에 비하면 극적인 개선이었습니다. 신호 오류 발생률도 급감했습니다. 시민들은 안도했습니다. 7월 초, 이용객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일평균 95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지하철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세권 상권도 되살아났습니다. 식당과 카페에 손님이 돌아왔고 편의점 매출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7월 중순 역세권 식당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 주인은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이 정상이 되니까 사람들도 돌아오네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팀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계약의 4번째 조건,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7월 말, 지하철 차량기지 옆에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한동남아 교통기술센터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강사로 나섰고 현지 기술자 50명이 첫 교육생으로 등록했습니다. 교육 기간은 6개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8월 초 그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가 신호 제어 시뮬레이터 앞에서 교육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매뉴얼은 80%를 알려줍니다. 나머지 20%는 현장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 20%가 사고와 안전을 가릅니다. 교육생들은 진지하게 메모했습니다. 한 교육생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기술은 단순히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시간을 들여 전수받는 거라는 거요. 한국 팀장은 교육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15년 뒤에는 또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자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전수해야 합니다. 4주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요. 8월 말, 지하철은 거의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정시 운행률 99.1%, 이용객 일평균 260만 명. 거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교통부는 지하철 정상화 달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신뢰는 매뉴얼 너머에 있고 경험은 시간으로 쌓인다는 것을요. 앞으로 15년, 우리는 한국팀과 함께 진정한 기술 자립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8월 말 한국팀을 다시 만났습니다. 팀장은 관제실 전망대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열차들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타고 내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24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단 하루면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지만 그 시스템을 살아있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감각과 경험이라는 것.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2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280만 명을 안전하게 실어 나른 시간의 무게였고 2달간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일으켜 세운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대화를 기록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도시 지하철의 위기와 복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것은 신뢰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술과 경험의 이야기였고 매뉴얼과 감각의 경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 엔지니어 팀은 여전히 그 도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2037년까지 유효하며 교육센터에서는 지금까지 150명의 현지 기술자가 졸업했습니다. 정시 운행률은 안정적으로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이용객도 일평균 300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은 복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감각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매뉴얼은 80%를 커버하지만 나머지 20%는 시간과 경험으로만 채워집니다. 단기 자립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 신뢰와 제대로 된 기술 전수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24년간 증명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하루 280만 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뢰의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떤 정치적 구호보다 강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신뢰와 경험, 매뉴얼과 감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신뢰의 가치를 아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